이어서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 시간에 있어서 좌장을 맡게 된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이준봉입니다. 사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변협보다는 오히려 세무사회 또는 공인회계사하고 먼저 교류를 하고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 어느 한쪽이 치우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변협하고도 교류를 맺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협회에 모두 관계를 맺고 있는 학회인데요. 가능한 한 여러분의 의견들이 효과적으로 서로 이렇게 검증되고 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토론을 들으면서 이렇게 발표를 들으면서 약간 서로 다른 핀트하에서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쟁점이 있어서 그걸 한번 몇 가지 쟁점을 제시하고요. 그걸 염두에 두고 토론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업무와 작성된 회계장부에 대해서 인증, 검토, 감사하는 업무가 다소 명백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좀 발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감사 기준 자체에도 장부의 작성 책임은 회사에게 있죠. 그렇다면 장부의 작성 업무 자체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닐 텐데 서로 그 업무가 자기 전문가들의 영역이다라고 주장하는 거가 서로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말하기 힘들군요. 제가 살짝 벗고 하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각 자격증사의 업무 범위를 논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법무법인이 공인회계사나 회계사를 고용해서 수행할 경우 업무를 그 경우에도 법무사의 업무가 제한돼야 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은 또 개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전문 자격사를 고용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 경우에도 여전히 똑같이 제한이 돼야 되는 것인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장대리나 세무조정이 법률과 단순히 무관한 일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관점까지 포함시켜서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중 장부나 거짓 기장의 이슈하고 단순한 기준 위반의 이슈가 동일한 것인지 등등 이런 류의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이런 류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이 업무 영역을 따지고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류의 관점을 유념하셔서 토론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 주어지는 시간은 5분 정도고요. 저희가 미리 배포한 인쇄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영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유철영 변호사입니다. 네, 앞에 세 분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발표 내용 관련해서 먼저 논의의 전제에 대해서 좀 유의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개정안 논의의 전제는 향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변호사에 대한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하셨듯이 2018년 1월 이후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개정안 논의의 대상이 되는 거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저는 제 말씀드릴 요지
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지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지금 개정안과 같이 그렇게 제한하는 그 개정안은 두 가지 점에서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권리를 소급해서 제한하는 소급 입법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일하게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그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간에 일부 의자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의자에 대해서는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헌재결정, 위헌결정이 나온 그 세무사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 근본적인 문제점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등록 절차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세무사법 2조에 업무를 규정해 놓고 있고 3조에서 세무사 자격을 규정하면서 세무사 시험 합격자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조에서는 등록 절차에서 세무사 시험 합격자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고 20조에서는 그 6조에 따라서 등록한 자만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업무를 제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렇게 세무사법 20조, 6조 이 규정을 통해서 동일하게 세무사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의 업무는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1, 2년간도 아니고 2004년부터 해서 올해 초 기재부에서 임시로 코드를 부여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거의 16년 동안 전혀 그 세무사로서는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봉쇄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저는 정부와 국회가 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2003년 말에 개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제한을 뒀다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변호사에 대해서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만들어 뒀어야 하는 겁니다. 절차 규정이 자격 시험 같은 그런 식으로 운영될 것은 아니고 절차 규정은 단지 행정적인 그런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런 규정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의에 의했든 과실에 의했든 과실이라면 중대한 과실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그거는 저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절차 규정만 마련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그런 부분을 논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중에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것과 제한하지 않는 그런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개정안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법리적인 문제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세무사법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등록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첫째로는 평등 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예로 2004년 그 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하고 2004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동일합니다. 자격으로서. 그런데도 이 이 개정안에 의하면 그 시험 합격자만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무사법에 전혀 그런 제한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무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시험에 의해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는 그런 평등 원칙 위반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국회와 정부의 그런 입법 해태로 인해서 16년 이상 이렇게 피해를 입어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자격 취득 후에 벌써 16년이 지난 2004년에 취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16년 이상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소급해서 다시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법에서 전혀 제한이 없던 사항을 새롭게 입법을 해서 제한을 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내용인데 이것은 명백한 소급 입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크게 두 번째는 이 변호사 양성제도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지금 변호사 중에는 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서 단년간 근무하다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저와 같이 조세 업무를 하는 저희 팀에도 후배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세무사로 활동하다가 또 변호사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그런 변호사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외에도 지금 이제 로스쿨에 입학하는 많은 입학생들 중에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경영학과 학부를 다니면서 회계 관련된 그런 과목도 다 들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호사 양성제도의 현실을 무시하고 그거를 과거에 소급해서 업무 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로스쿨 제도 하에서 변호사 양성을 한다는 이론화한다는 그 취지에도 반하는 그러한 개정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개정안인가? 그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등록이라는 거는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정부가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거를 지금까지 16년 이상 지체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인데 국회와 정부에서는 조속히 그 행정 절차적인 등록 규정을 마련하는 게 지금으로서 해야 될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아직까지 물은 그런 사례는 있지는 않지만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고 지금으로서는 이 등록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직역 간에 싸우는 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전문 자격사들이 공동으로 협업하는 게 소비자들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그런 서비스 제공이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조세 업무를 20년 이상 해오면서 세무사님, 회계사님들, 회계법인들하고도 많이 협업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권장이 돼야 될 거고 전문 자격사들 간에 협업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토론으로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참작해서 조속히 개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랑 변호사님 수고하셨고요. 모두 토론을 다 들으신 다음에 뭐 질문할 일이 있으면 하면 좋겠죠, 그죠? 다음에 윤범준 변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원 예와 윤범준 변호사입니다. 예, 뭐 방금 유철용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 전문 자격사들 간에 서로 반목과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원하지 않고요. 사실 우리가 여기 오늘 모인 이유도
어떻게 하면 서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 뭐 좁게 보면 우리 조세 분야를 좀 더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넓게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최종적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인가, 이거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모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짧게 제가 말씀드릴 거를 좀 요약을 해왔는데, 뭐 발표자분들의 뭐 좀 발표를 듣다 보니까 뭐 좀 잠깐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전에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들의 발표 잘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제 머릿속에 꽂힌 말들은 뭐 이런 말들입니다. 세무사님도 마찬가지시고 우리 회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 지금 세무대리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 굳이 왜 변호사들까지 여기 뛰어들려고 하느냐, 당신들 없어도 지금 포화 상태다 라는 말씀도 좀 들렸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화 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분야가 다 전문화되고 있는데 전문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왜 변호사들만 뭐 소위 제너럴리스트 법 전문가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회계라는 거는 결코 만만한 학문이 아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영역인데 변호사들은 전문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이런 회계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느냐. 뭐 이런 말씀으로 저한테는 요약이 되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조세법 분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걸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세법 분야에 뛰어들어서 치열하게 저희가 실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조금 좀 거창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뭐 대한민국에 수백 개의 법이 있고 시행령까지 합치면 뭐 1000여 개가 넘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법을 꼽으라면 형법과 세법을 꼽고 싶습니다. 형법과 세법이라는 거는 인류가 단체 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거든요. 국가라는 단체가 개인한테 많은 보호를 해주고 많은 혜택을 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잡아가거나 형벌을 주거나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별다른 이유 없이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 우리를 잡아가거나 때리는 거에 대해서 개인들이 제발 좀 아무 원칙 없이 그렇게 하지 좀 말아주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 끝에 만들어낸 법이 바로 형법이고요. 그리고 이 형법은 엄격한 죄형 법정주의라는 그 논리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뺏어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들 뭐 전문 분야를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많은 조세 분야에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는 투쟁, 정말 피비린내 나는 투쟁과, 심지어는 잡혀가기도 하고 뭐 투쟁을 하다가 데모를 하다가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한 문구 한 문구 만들어낸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조세 법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전문가들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실 겁니다. 조세 법전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문구 하나하나, 그리고 조세 법전에 있는 조문 하나하나가 전부 다 피로 쓰여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뭐 굳이 거창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세법이라는 거, 조세 실무, 세무라는 거는 뭐 회계학적인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법입니다. 법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회계학적인 분야의 전문성만 강조를 하셔서 뭐 회계학 이쪽을 모르니까 조세법 전반적인 질문을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좀 너무 좀 과장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조세 법전도 변호사들이 관여를 하지 말아야 되고, 뭐 관련된 행정법 관련 실무도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해야 되고, 심지어는 조세 관련 판결문, 행정소송 관련 판결문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계학 전문가인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이 쓰셔야 된다는 이런 좀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제가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전문 자격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세 자격사가 서로 반목을 하며 싸울 게 아니라 분명히 각자 세 가지 자격사들 모두가 각자의 자격사들만의 장점이 존재를 합니다. 아까 박종훈 회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과연 우리 국민의 권익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바지할 것이며 그리고 국민의 권익에 우리 국가의 발전에 그리고 좁게는 우리들이 모두 전공하고 있는 우리 조세법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조세법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몇 분 지났죠? 한 1분 정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그냥 짧게 말씀드려요. 생각해 보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 세 개의 자격사가 전부 다 아무런 허들 없이 무한 경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혹자들은 변호사가 회계 지식이 없이 섣부르게 뛰어든 변호사 때문에 뭐 국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그게 결국 국가 전체에 피해가 되지 않을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전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능력이 없는 변호사라면 그리고 변호사뿐만 아니라 능력이 없는 세무사, 능력이 없는 회계사들은 요즘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하고 미리 막아놓는 거는 조세법 분야의 양축 중에 하나인 한쪽 발목을 잡고 조세법의 발전을 바라는 아주 이상한 그런 생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법이라는 거는 뭐 다들 전공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지 않습니까? 결코 녹록한 학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만으로 조세법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영학 쪽에서 회계학이나 경영학 논리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많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이상한 그리고 복잡한 학문이라는 거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쪽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록 회계 지식은 조금 미약하지만 일반 법률 지식 그리고 행정법 지식으로 무장한 변호사들이 실무에도 참여하고 우리 학회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조세법 분야가 훨씬 더 풍부하고 훨씬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생님 수고하셨고요. 뭐 본인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살짝 격앙되는 듯한 기분도 드니까 가능하면 중립적으로 같이 그렇게 발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홍기영 회장님. 저는 그 납세자 단체 다른 데 학회 대표로 오셨는데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해야 하는 그런 납세자 입장에서 이제 발언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우리 납세자 연합회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의 유일한 사단법인 납세단체고 국내에서 최초로 설립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또 한편 우리 납세자 연합회는 여기 변호사회, 회계사회, 세무사회와 다 함께 교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자격사에 치우쳐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고 우리 이러한 그 현재의 이 문제는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납세자 권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두 번째, 납세 협력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보는 관점입니다. 이 납세자 권익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은 납세자들은 잘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입니다. 주권자이면서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납세 의무를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세법은 아주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자기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스스로 하기 어려운 지경이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은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이 공짜로 안 해줍니다. 돈을 받아야만 해줍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본연의 세금 이외에 납세 협력비라는 세금을 또 내고 있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질 좋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아서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데는 당연한 권리며, 그것이 침해되는 것은 모든 법률은 무효입니다. 납세자 단체가 납세자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제도가 납세자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이 사자를 붙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어떻게 해서 권능을 가졌느냐, 배타적인 권리를 그렇게 가졌느냐 하는 것은 시험에 합격해서 그렇습니다. 시험만 합격하면 내리고 바로 사자가 붙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에는 당연히 전문성이 있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그 전문성에 우리가 맡기고자 하는 그런 업무가 검증을 안 받았다, 그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무대리 갖고 얘기를 하는데, 세무대리에는 주안이 주로 이 행정법적 세무대리와 사법적 소송대리가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소송대리, 사법적 그런 것보다는 행정법적인 세무대리를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대리를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이 세무대리는 회계와 세무,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공교롭게도 변호사는 시험 과목에 회계 과목이 한 푼도 없습니다. 또 제가 완전히 파악한지 모르지만 요새 법학전문대학원에 회계학 과목이 필수로 되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법도 거의 같습니다. 선택 과목이고 안 듣는 사람이 많고, 시험 선택에도 뭐 0점 몇 %도 응시 안 한다, 이런 얘기의 통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 세무대리는 그런 회계와 세무의 검증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세무 서비스를 의뢰할 수 없는 겁니다. 뭐 그거는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그 핵심적 기준이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에 고민할 게 없습니다.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있는 변호사도 2017년 이후에는 세무대리를 아예 못하는, 세무사도 못하는데요, 검증을 받으면 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겁니까? 시험에 합격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법적인 소송 대리도 있는데, 세무사도 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거론의 주안점이 아니어서이지만 유상 과목이 있는데 소송 못하는 거, 소송하는 거 과목 붙으면 소송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변호사님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결국 뭐냐, 야, 세무대리는 세무사들이 보는 회계학과 세법 관련 주요 핵심에 동일한 시험에 와가지고 붙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무사도 말로만 조세 소송 얘기하지 말고 저기 가서 시험 보는 데 가서 붙으라는 겁니다. 헌법과 소송법 정도 두 과목이라도. 이러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세무사를, 지금 세무변호사협회장이 왔는데 세무사를 세무변호사로 다 대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 세무사, 변호사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세무사도 헌법 붙고 소송법 붙으면 세무변호사 전문 변호사를 만들고, 일반 변호사는 회계세법 모르면 세무변호사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의사 선생님들도 일반 의사가 됐는데 다 성형외과고 다 한대요. 그렇지만 전문자를 붙고 성형외과라고 간판 붙이려면 별도 전문이 따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까지 오늘 진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핵심은 검증을 받아야 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검증을 안 받고는 이 서비스 안 됩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납세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납세협력비를 봅시다. 납세협력비가 세무대리인에게 세무 맡기고 돈만 주는 게 납세협력비가 아닙니다.
잘못해가지고 나음에 죄송합니다. 감옥에 가고 이 형사처벌 받는 것도 그것도 납세협력비입니다. 잘못 맡겨가지고 자기가 가산세 됐다 받고 감옥에 가는 그 조세범 처벌법에 처벌받으면 그것도 됩니다. 그러면 납세협력비가 높게 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경쟁을 여러 군 사람들한테 받으면 좋다고 그래서 선택권이 있으면 좋다고 그랬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선택이라는 건 자격사에서 선택이 아니라 자격 전문을 각각 다 가진 사람 중에서 선택하게 해야지.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선택해서는 낭패 봅니다. 그런 선택은 옳지 않습니다. 자격이 다 검증된 사람한테 선택을 받아야 하는 거고요. 조세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해서 경쟁을 받게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사가 공인회계사가 뭐 어떻게 해서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다면 검증을 다 받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오늘은 소송 대리는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세무 대리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검증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 검증을 안 받고 그 이후에 나는 잘합니다. 도사와 박사의 차이는 공식적인 검증을 받으면 박사고 공식적으로 안 받으면 도사입니다. 박사보다 도사가 100배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리 세무사가 법학대학 박사 딴다고 해서 변호사 소송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잘한다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회계학 뭐 나중에 열심히 배워가지고 잘한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공식적인 과정에서의 검증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마무리 발언에서 결국은 납세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검증받은 사람으로부터 받게 하는 시스템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납세 협력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뭐 양경숙, 양정숙 뭐 그때 또 누구 오늘 또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시험이란 말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시험을 봐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무슨 실무만 갖고 합니까? 그리고 아까 업무 제한 이런 거 그거 얘기하겠습니다. 업무요, 세무 대리 했으면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세무 대리 하려면 이거 한꺼번에 해서 한 세트로 해야 되는 거지. 아니 뭘 빼고 세무 대리를 합니까? 그거 안 된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검증을 본 사람은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검증을 안 본 사람은 그 업무 빼죠. 그렇다면 업무 제한은 불가피하게 검증을 안 받을 때까지는 빼고 검증을 받은 사람에게 다 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2017 이후에 변호사 딴 사람들도 그런 검증과 그런 절차를 받으면 더 전체적으로 다 주는 이런 제도로 발전돼 나가야 된다고 보고, 세무사도 여러 유사한 과목이 다 있으니 소송만, 조세 소송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또 헌법이나 소송법 붙은 사람은 줄 수 있는 건 또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말 안 해드리니까 그건 빼고요. 하여튼 검증을 해야 된다. 딱 10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고품질의 세무 대리를 받기 원합니다. 고품질은 뭐로 검증하느냐?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은 뭘로 하느냐?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세무 대리를 온전하게 다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뭐 빼고 못 빼고 하면 세무 대리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러나 다만 경과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없는 현 상태에서는 불가피하게 업무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헌법재판소 판결문 보니까 써 있어요. 전문성이 없으면 업무 제한 뺄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납세자 입장에서 여러 고민해서 여기 다 아는 분들인데, 여기 뭐 하나 빼는 다 아는데 할 수 없이 제가 납세자의 전체 입장에서 원칙적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게 저의 납세자 의견이고,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회에서 토론했던 내용이고, 그 토론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기용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정교환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무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숭실대학교의 전교환입니다. 오늘 좋은 발표와 토론을 들었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농담을 한마디 하면은요, 어젯밤에 오늘 이 공동 심포지엄이 갑자기 취소되기를 무척 바랬었습니다. 여기 계신 변호사님, 회계사님, 세무사님들하고 다 친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했고요. 그 방안은 과거처럼 국회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는 것이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런 일은 없어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뭐 한국세무학회 공식 의견은 아니고 제가 회장을 맡고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단순화시키면 세 가지 대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무 대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그러니까 변호사에 대해 금지하는 방안, 두 번째는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타협을 보는 방안이 될 텐데요. 일단 모든 세무 대리 업무를 금지하는 것은 그것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변호사님들께서는 아마 모든 변호사에게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선호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발표를 듣고 토론을 들으면서도 중복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전면적으로 허용했을 때의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변호사분들이 이런 회계, 세무 관련된 업무, 세무 대리 업무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답은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결국은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회계 장부의 작성, 우리가 흔히 기장대리라고도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그 기업 회계적 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아까도 잠깐 발표 중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특히 재무회계와 원가회계에 대한 굉장한 그 노하우가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 상고 또는 전문대에서 회계 세무와 관련된 과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를 전공하면은 취업이 잘 되는데도 없어지는 이유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회계 정보를 활용하는 거, 내가 이용하는 거는 회계학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되는데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교에서도 회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는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실은 기업 회계, 회계 장부의 작성은 기업 회계에 대한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까 발표 중에도 나온 것 같은데요. 또 많은 실제로 회계사나 세무사분들이 이거를 그 직원들에게 맡기지 않고 있느냐, 맡기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도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다른 것은 그분들은 본인들이 이걸 책임지고 본인들이 전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반복적인 것을 직원들한테 맡기는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는 맡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회계장부의 작성은 기업회계에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고요.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사실 이거는 기업회계 지식 플러스 세법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회계를 알아야 되고 세법을 알아야지 성실신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변호사분들도 세법 지식의 전문가라는 거는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세법에 대해서 아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법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호사님들이 훨씬 더 뛰어난 부분이고 그러나 이런 장부 작성하고 세금을 계산하고 이런 쪽은 세무사나 회계사분들이 훨씬 더 뛰어난 부분이고 그러니까 세법도 같은 세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무조정 업무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세무조정 업무는 기본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세무조정이기 때문에 기업회계와 세법을 둘 다 알아야 되거든요. 둘 다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회계장부의 작성이나 성실신고 확인이나 세무조정 모두 기업회계에 대한 지식이 일단 충분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세법에 대한 지식은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분들이 이런 세법에 대해서 특히 법리라든지 기타 아까 행정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굉장히 잘 아시는 거는 잘 압니다만 다만 요 기업회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좀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그러면 전문성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토론 중에서도 나왔었는데요.
당연히 이미 회계사나 세무사를 하다가 변호사가 되신 분들은 자격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허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이 여러 개가 나오시는데요. 그 다음에는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1차나 2차 시험에서 회계와 세법 관련된 시험만 봐서 합격한 분들, 다른 과목은 빼고 합격한 분들을 허용하는 거.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좀 더 넓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에서 1차 시험에서 회계학과 세법을 합격한 분들에 한해서 다만 필요하면은 뭐 3개월이나 6개월의 실무 연수를 포함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현재 세무사 시험에서도 국세 공무원이라는 경력에 따라서 10년 이상, 20년 이상에서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는 것과 유사하게 변호사분들도 최소한 회계학과 세법에 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는 것, 전문성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세무대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기현 회장님 감사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해 주면서 충실하게 토론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백태영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백태영입니다. 이미 많은 말씀이 나와서 저는 추가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협업이란 말도 나왔고요. 경쟁을 통해서 선택권을 줘서 소비자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협업의 방법으로서 변호사 분들한테 세무사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그 협업의 유일한 방법일까? 협업이란 것은 뭐 벌써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과 세무사직을 가진 분이 같이 협업을 하는 게 협업의 의미지 과연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 업무를 하는 게 과연 협업일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무한 경쟁을 통한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그 효용을 높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시장 논리죠. 보통 보면 이제 시장 논리와 규제 논리가 있습니다. 시장 논리는 규제 없이 경쟁을 시키고 결국은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논리인데 그 과정에서 많은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규제가 들어오는 거고 그것이 바로 전문적인 자격증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격을 준다는 것 자체가 검증을 통해서 그 자격을 갖춘 사람 간의 경쟁을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변호사 분들에게 세무사 업무를 확대하는 그런 경쟁이 과연 그 규제의 취지에 맞느냐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런 이제 경쟁 논리를 확대시킨다 그러면 결국 초창기처럼 예를 들면 그 연구직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업무를 허용하는 그런 것까지도 과연 얘기해야 될 거냐라는 얘기가 되고요. 저는 세무 업무뿐만이 아니라 그럼 법대 교수님들한테 변호사 업무를 허용할 거냐, 경쟁 논리로서 이런 어디까지 경쟁을 허용할 거냐라는 이슈가 당연히 생기기 때문에 이 경쟁의 범위라는 것도 무한 경쟁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결국 소비자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것은 경쟁할 만한 자격 있는 자 간에 경쟁해야 된다는 거라는 게 보통 얘기하는 시장 논리와 규제의 어떤 대칭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그 본질은 여러 번 말씀 나왔지만 변호사분들이 잘하실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서 자격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과연 유리한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 변호사님들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오신 변호사님은 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분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과정에서 세법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사실 아직도 관심이 없거나 싫어하시는 이유는 세법 자체가 다른 법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르고 힘들고 또 자기는 그쪽 업무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선택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스스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준비가 되셨을까 하는 거고 단순히 법이기 때문에 잘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좀 확대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법을 잘하면은 그러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료 소송을 하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 전문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자격 시험의 과목으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세법이 선택 과목이다라는 그 중복성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도 얘기가 나왔지만 또 하나 이슈는 과목이 하나지만 그 과목의 깊이, 난이도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 과목은 굉장히 낮은 수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는 2차 시험까지 깊게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과목이 있다 하더라도 깊이가 다를 것 같은 그 점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뭐가 합리적인 선택이냐 결국 그 결정은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님들이 어느 법안에 찬성할 거냐 이슈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이게 얼마큼 그 국회에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법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마음의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관점을 좀 같이 생각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자리에서 여러 기관이 공동 주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구체적인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보완할 거냐 사실 소급 입법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그것도 저는 법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하신 말씀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현대 그거를 보완하는 것이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옳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 그 정기현 회장님 말씀하신 방법을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검증을 하되 별도의 검증 방법도 있지만 그 상대 자격증의 일부 해당 과목만을 부분 합격을 요구하는 제도가 전 더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교육이라는 것은 수단의 1단계지 교육만으로 과연 교육의 효과가 있느냐를 확인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시험 없는 그 교육이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적인 예비군 훈련이죠. 예비군 훈련 뭐 교육과 정말 없습니다. 다 딴짓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법안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제한적인 게 양경수 의원 아니지만 그 안에서도 교육만으로 자격을 준다는 것이 과연 얼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그 교육의 효과가 정말 있는지를 전혀 검증 안 해도 될까? 이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지도 이제 논의가 되겠지만 이것이 집체 교육이고 단순 교육이고 일방적인 교육이라 그러면 사실 교육 시간만 때우고 그 현장에서 과연 교육을 안 받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을 과연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육은 어떤 형태로든 뭐 온라인 교육이든 오프라인 교육이든 사실은 교육보다 중요한 것이 검증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기도 사실은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검증을 통하는 것이 결국은 소비자한테 좀 더 나은 선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준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교육을 시켜서 별도의 자격 시험을 별도의 시험을 보는 것보단 아까 정규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원하시면 요새는 뭐 온라인 교육도 많고 그래서 틈내서 공부하시고 필요 과목을 부분 합격하시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검증된 그런 좋은 또 추가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점에서는 전향적으로 그러면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런 선택권의 확보라는 게 꼭 세무사 업무에만 허용될 거냐 아니면은 아마 지금 세무소송도 굉장히 민감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홍경 전 학장이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쌍방적인 선택권 허용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영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토론 다 들으셨는데요. 이 토론이 결국 발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이 약간 초과됐습니다만은 약간 4시경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 혹시 발제자분들께서 토론 내용 등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저는 뭐 이 상태로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은. 네, 박종원 승우 변호사 회장님. 예, 하여튼 세 가지 자격사 간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발제와 토론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가장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받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모든 것을 규제하는 헌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무엇이라 규정하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헌법의 원리가 국민들 삶 속에 제대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제도라는 것이 가장 오래된 제도이면서 일반 송무를 비롯하여 법률 사무의 경우에는 다 변호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기장대리라는 것이 사실행위인지 법률행위인지, 법률행위와 사실행위가 함께 포함된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법 중에서도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자문위원님뿐만 아니라 공정위 사건을 많이 대리합니다. 그리고 로스쿨에서 공정거래법, 소비자법을 강의하는데 처음에는 12명, 14명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명, 2명 들어서 폐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정거래법을 공부하지 않은 선택 과목으로 선택 안 한 사람들이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소송이나 그와 관련된 일을 하지 못하느냐? 공정거래법 일을 하려면 다시 공정거래법 과목을 시험을 쳐야 되느냐? 그것이 옳다면 당연히 세법 시험을 쳐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것은 리걸 마인드를 배우는 것입니다.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닥친 구체적인 사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법이든 공정거래법이든 그렇지 않으면 장묘법이든, 사실 장묘법은 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은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그 법을 연구하고 판례를 검토하고 그것을 변호사들이 충분히 헤쳐나가고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두고 일반 법률 업무는 모두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올해 이번 국회에는 어쨌든 좀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 뭐 힘들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다만 오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헌재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사분들이 잘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명히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이거를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를 이렇게 판단하라고 입법부에 지시를 했는데 사실 이게 마치 그냥 전면 금지해서 바로 등록하라는 그런 판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무대리를 과연 할 수 있는, 여기서 이 세무대리는 뭐 당연히 뭐 기장대행하고 장부작성 대행하고 성실신고 확인, 세무추정 업무 3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서로 솔직하게,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변호사님들이 그 기장대행한다는 걸 납득을 할 수 있는지 난 도저히 자신이 안 돼요. 그거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법률의 영역을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더라도 다른 전문가의 영역을 좀 많이 존중을 해주셨으면은
현실적으로 하는 그런 실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들은 지금 계속 말씀 들어보면은 어떤 정부의 어떤 그 처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나름대로 법률적인 해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이런 마인드인데, 사실은 저희 뭐 회계사들이나 세무사들은 판례보다는 국세청의 유권 해석을 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너무 다른 어프로치 아닌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그 사항을 좀 많이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교 부회장님. 우리 네네. 여러분들 토론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유철영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그때는 재정경제위원회였었는데요. 그때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 자격도 폐지하고 등록 절차 규정도 폐지하는 두 가지 안이 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 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갔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원래 체계 자구 심사만 해야 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세무사 등록 자격은 남겨둔 채로 절차 규정만 삭제를 해버렸던 겁니다. 사실 이 논란의 발단이 그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불합리한 입법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세무사회에서는 꾸준히 계속 그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이고, 그렇게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번번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넘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2017년도에 와서야 자동자격이 폐지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고 국회 책임입니다. 이런 논란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헌법 불합치 결정까지 나왔고, 그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어느 정도는 범위를 정해줬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회계사님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의 정도, 세무대리 허용할 범위의 정도를 판단해서 하라고 했지 모두 다 주라고 표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 전문 자격사 단체가 각자 입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앞으로 세무사법 개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거의 뭐 이야기를 계속 하시다 보면 저녁 드시고 와서도 뭐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대충 마무리를 하는 거가 좀 쟁점이 좀 드러나서 이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회자로서 좀 생각해 보면 다들 워낙 열심히 사시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서로 싸우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쟁점 자체가 이미 자격이 부여된 일부 계층에 대한 변호사에 대한 이슈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논의를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제도를 짜는 문제가 아니라 더 좀 어렵게 하는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진행되는 논의에 있어서 다양한 업무 형태나 다양한 전문성 방안에 관한 논의들이 좀 더 세 협회 사이에서 좀 이루어지면 좀 접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회자로서는 좀 해봤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자격증을 나누는 게 사회에 의미가 있는 시대도 있지만, 이제 서서히 MDP랄지 Multidisciplinary Practice에서 서로 다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류 체제도 좀 생각해보는, 좀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으로 해서 싸워서 결과적으로 국민을 이롭게 하고 전문가 시장이 발전해 나가는 거가 좋지 않을까. 아마 그런 류의 지향점 역시 마음에 두면서 서로 세 협회 사이에 좀 논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심포지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